육탄이 아니면 독립을 이룰 수 없고 붉은 피가 아니면 민족을 구할 수 없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 탄생한 자유와 평화의 군대를 아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안녕히 지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안녕하냐는 인사를 우리가 늘 하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이 안녕한 우리의 하루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독립군의 삶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배운 내용 기억하세요? 그럼요. 한주 연합작전. 네. 간부 임시 파병대, 즉 일본군이 막대한 군수물자를 싣고 귀환하려는데 딱 한중 연합군에게 걸려버렸어. 그렇죠. 일본군의 이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하고 있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딱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뒀었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도 혹시 아시는지? 질문이 이거였어요. 1940년 9월 17일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꿈이 무려 2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네, 21년 만에 이룬 꿈. 그게 뭔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당시의 국제 정세 아닐까요? 임시정부의 정책 방향 아닐까요? 그것도 정말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려주실 스페셜 게스트 모셔야하는 것이죠. 바로 반가운 얼굴이시죠. 중국대학교 사학과 박걸승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1940년 독립군이 집결해서 이뤄낸 임시정부의 꿈은인데요. 두 분 예습복습 많이 하시잖아요. 답을 좀 물론이죠. 찾으셨나요? 네, 사실 저는 이 노래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Let's make it all for love. 하나를 위한 모두 독립군이 연대를 넘어 하나로 우리 군으로 탄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신을 잠깐 잃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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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가 수립 후에 국민 개병주의를 명시했지만 당시에는 군조직을 갖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꿈을 이루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제 이미 그럼 오늘 주제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네. 오늘의 주제는 하나, 둘, 셋. 광복군 창설. 자, 말씀하신 대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의 첫 이제 국군 한국광복군이 창설됐습니다. 이건 이제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성립된 그 축하형 성립 전례식 중국 충칭에서 찍은 그 모습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배지를 달고 왔거든요. 아, 네. 이게 무슨 별 달고 왔나 싶을 텐데 네. 이 배지가 뭔지 우리 교수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한국 광복군들이 달았던 배지가 세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별 표시의 중간에 빛광자, 광복군의 광자고 밑에 약칭으로 KIA, 코리아 인디펜던트 아미, 한국 광복군의 약장이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요. 달고 진행을 하니까 뭔가 더 가슴에 묵직함, 책임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자,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복, 말 그대로 빛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내외 상황이 또 궁금해요. 국제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당시 국제 정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 둘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제는 1937년 중국 대륙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감행, 중일 전쟁을 일으켰고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세계를 뒤흔든 사상, 전체주의 영향이었죠. 전체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권력을 잡은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임에도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때 지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비슷한 길을 걷게 된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 패전국이니까 국내 상황은 더 말이 아니었겠죠. 미국의 원조로 경제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1929년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틈을 타 독일 민족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독일을 소나기에 움켜쥐어버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돌프 히틀러. 실업 문제와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이들 세 나라가 선택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죠. 참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이름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오늘도 뭔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당시 국내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준비들을 너무 잘했는데 네.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전쟁 그리고 파시즘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없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해야 되는 애국자가 돼야 되고 보국, 여기서 말하는 보국이라고 하는 건 천황의 나라, 황국의 보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없었지만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도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황국 신민, 천황의 나라에서 이제 그걸 이제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요약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가두고 이제 검속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사상범 보호관찰 이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뭐냐면 굉장히 무리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식민지에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재원들이냐? 물적, 인적 자원들이고 그리고 이제 징병이나 지원병이라고 하는 형태로 병력 동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아주 특수한 성적 착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국 광복군 창설도 추진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광복군은 어떤 그 일시적이고 단기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1919년부터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되지요. 1919년에 4월 11일 날 임시헌장에서 국민개병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군사를 갖는다는 군무부라는 조직을 또 만들었고 그해 12월 달에는 육군 군제까지 만들었어요. 제도적으로는 이게 완비가 됐지만 사실 실행될 수가 없었죠. 해외에 있는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취했던 방법은 이미 만주에 조직되어 있었던 독립군 세력하고 연관을 져서 한국 광복군 총영이라든가 중환육군 참의부 같은 이런 그 임시정부가 이제 그 만주하고 연계가 됐죠. 여기에 1920년부터 임시정부가 조금 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라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23년 1월 달에 열리죠. 그러나 이거마저 결렬되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은 계속 추진이 돼요. 여기에 결정적인 1933년 대전자령전투가 있고 나서 한국 독립군 출신들 그리고 조선혁명군 출신들이 만주로부터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군을 만들게 되는 인적 기반이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중일전쟁이 발발하니까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은 이것이 우리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좌익은 좌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결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광복군을 만들자 해서 군사위원회를 만드는데 1930년에 이미 한국독립당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추진이 되다가 1940년에 충칭에서 다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져요. 3당이 연합해서. 이때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면서 내세웠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국방군을 갖는다. 그 국방군이 바로 한국 광복군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거를 명시하고 중국과 교섭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안정을 차지한 게 이제 마지막 등지가 충칭이었잖아요. 그래서 충칭에서 본격적인 광복군 수립에 나서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위기였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다시 뭉친 거죠. 이제 요 네.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광복군 총사령부 날짜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1940년 9월 17일 이 날짜로 네. 돼 있는데 광복군은 스스로 창설일을 그 날짜가 아니라 한참 전인 1907년 8월 1일이라고 선언을 해요. 8월 1일. 잠깐만요. 1907년이요? 네, 1907년 8월 1일 그 대한제국 군대 해산. 아. 그걸 기억하고 계시군요. 박승환 참명님. 맞습니다. 이게 네. 1943년에 광복군이 한국광복군 소사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역사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장항일 운동, 그거를 이제 그 이전 시기에 있었던 모든 무장항일 운동을 광복군의 전사, 그러니까 광복군 이전의 역사다라고 하고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뭉클한 역설이란 생각이 들어요. 군대를 해산했다는 날이 결국은 광복군이 창설했던 날인 거다. 아, 예, 맞습니다. 야. 또 이거 광복군의 뿌리는 당시 대한제국군 해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그 항일 의병에 지금 있다고 지금 광복군 스스로는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박 교수님, 21년 동안 노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 군대 창설을 못하고 있었는데 딱 요때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다 싶긴 한데요. 어려움이 네. 당연히 있죠. 더군다나 나라를 잃은 민족이 남의 나라에서 무장을 하고 군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어떤 진영 간의 대립도 문제였지만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된 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 네. 근데 지금까지 한중연합으로 잘 싸웠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그 좀 걸림돌이 된 거예요? 김구 선생이 한국광복군을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장개석에게 제출했잖아요. 그때 김구 선생님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져야 너희들의 항일전쟁도 유리해진다. 당연한 논리였죠. 장개석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총론에서는 동의를 했는데 그 밑에 실무선에서 자꾸 광복군의 위상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네들 밑에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독립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국 군인데 다시 중국에 예속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김구 선생이 자력 건립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한국광복군 창설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전자령 전투의 주역이었던 이청천 장군이라든가 이범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 이제 위원장으로 김구가 되지요. 그래서 우선 1940년 8월 4일 날 총사령부를 먼저 구성합니다. 머리부터 구성하고 하향식으로 그 다음 밑에를 구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원칙이었죠. 근데 사실 이건 명분이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병사가 없었으니까 우선 머리부터 30명의 장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하향식 편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3개 사단을 만든다.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있고 9월 15일 날, 40년 9월 15일 날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이 선언문 발표는 이제 그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 창설위원회 위원장이 김구 선생 명의로 이거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한국광복군을 만드는 주체가 한국독립당이었어요. 한국독립당의 당군으로서 한국광복군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9월 15일 이 선언문에서는 주체가 한국광복군이 아니라 임시정부로 간다는 거고 한국광복군의 당군이 아니라 국군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엄청 역사적인 그런 날이네요. 네, 여러모로 되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네.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근데 좀 가능할까 싶어요. 일단은 중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측과의 사전 합의 없이 이렇게 창설이 가능한 건지
의문스러운데요? 근데 사실 또 이 창설 행사 현장을 보면은 꼭 분위기가 꼭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선 이야기만 살펴보면은 한국 광복군의 창설이 국민당 정부로부터 좀 환영을 못 받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뭐 당시 이제 그 창설 행사 당시에 내빈 방명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요, 충칭의 이제 위수사령관도 참석을 했고, 국민당의 이제 각 기관 인사들, 중국 공산당 인사도 참석을 하고요. 또 충칭엔 또 상당히 많은 또 외교 공관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외교 사절들과 신문사 대표들까지 그러니까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고 전해져요. 실제로 또 이게 장제스 총통의 비준을 받았어요. 어쩌면 그 한국 광복군 선언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보면은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한다라는 내용이 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실무선에서 마찰은 당연히 있었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일본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국과 협력한다, 임시정부와 협력한다는 원칙 자체는 또 당연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고, 또 참석은 안 했지만 장제스 총통이 그 부인 송미령이라고 하는데 그 부인의 명의로 축하금까지 10만 원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장제스 내외가 안팎에서 한국 광복군 창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장제스나 숭메리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당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교유하면서 임시정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여기 보시면 연화지 청사라고 해서 1945년에 충칭식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도 사실은 이런 이제 장제스의 어떤 지원, 국민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거 조금 흥미로운 얘기 하나 좀 말씀드리면 1991년에 뭐 지금 작고 하셨습니다만 조동걸 선생님이시라고, 조동걸 선생님과 이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중국에 조사를 간 거예요. 중국 곳곳에 임시정부 독립운동에 관련된 사적지들을 다 찾아가지고 충칭까지 가게 된 거죠. 딱 가봤더니 비슷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굉장히 감개무량했다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 이 건물이 곧 철거된다. 충칭이 이제 재개발이 돼서 철거될 거라고, 곧 불과 며칠도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날 이제 밤에 그 연회가 있어요. 충칭 이제 고위 간부들하고 같이 이제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그 조동걸 선생님께서 이제 이 건물을 꼭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건배사를 하셨고, 그래서 그 계획이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고, 그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충칭 청사를 복원하기 위한 한중이 같이 그런 실무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실무 협상을 하신 분이 우리 가까이 계세요. 네? 그분이 바로 우리 박거순 교수님이시죠. 우와. 야, 우리의 마지막 임시정부 네. 청사를 지켜내신.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없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현장에서 또 이 모습, 이 건물, 중경 임시정부 청사, 이게 만약에 그대로 사라졌다면 어땠을까? 이것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맞아요. 정말 이 사진으로 이렇게 현장을 그대로 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보니까 더 뭉클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여주신 사진이 이거죠. 광복군 창립식에 찍은 건가요? 한국 광복군 성립 전례식 1940년 9월 17일의 사진인데요. 네, 근데 좀 어두워요. 그렇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더 어둡다라는 거가 실감이 나실 수가 있죠. 9월 17일 해가 뜨기 전인 7시에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왜 이렇게 일찍 했을까요? 밥도 먹기 전에. 그건 바로 일본 군용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충칭이 1938년부터 중국 국민당의 임시 수도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일본 비행기가 와서 그냥 엄청나게 공습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해 뜨기 전에는 공습을 못 하니까 그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사진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거기 군복 입고 있는 분들이 광복군 간부들인 건가요? 주요 면면을 보면 대개
만주에서 활동했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예, 한국광복군의 간부를 그대로 맞죠. 몇 분의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청천 장군이라든가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 장군이라든가 김학교, 신흥관학교 출신의 김학교, 이 간부들이 30년대 중반 이후에 관내로 넘어와서 한국광복군의 이제 그 주축 멤버들이 되는 것이죠. 일단 병력 확보가 급선무였겠어요. 근데 충칭이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주변에 인적 자원이 좀 충분했나요? 충칭에 우리 한인들이 거의 없었죠. 네. 예, 거의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우리 군사를 모집해 오는 그런 초모 작전이라고 그랬는데 광복군을 창설하기 이전부터 추진했던 게 뭐냐면 군사 특파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군사 특파단을 충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안으로 보낸. 왜 하고만한 도시 중에서 시안으로 갔느냐 하면 거기는 그 화북 지방하고 맞닿아 있는 일본군하고 직접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쟁 도중에 포로로 되어 있는 우리 강제 징집되어 있는 우리 병사들이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화북 지방에는 20만 명의 우리 한인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하기가 쉽지요. 네. 그래서 시안으로 군사 특파단을 보냈는데 바로 그 작업을 총괄한 그 준비된 우리 청년들을 모아오는 그 작업을 총괄하신 분이 조성환 선생님이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가진 분인데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이름도 그렇고 모습도 맞아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이 조성환 선생님은 정말 우리 독립전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회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국외 독립군 기지 개척에 일찌감치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경, 만주 곳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신 그런 분이신 거죠. 이제 1920년대에는 다시 만주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신민부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임시정부로 합류하시게 되면서 이동기의 임시정부 역사를 함께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장을 역임하시게 되죠. 국무부장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네.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청사 조성환 선생님 연세가 64세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에다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진짜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한순간도 멈추질 않으셨던 분이네요. 사실 예순이면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땐 더 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중책을 맡고 최전선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조금 더 기억해 주실 수 밑에도 뭐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장갑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와, 이게 유물인가 보군요.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가방이에요. 가방이에요. 와. 그죠? 와.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가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휴대하기 좋은 가방일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물품들만 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가방에서 나온 몇 가지 유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장들이고 그리고 또 나침반. 나침반은 왜 그래요? 군인이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작전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침반이 있고 이게 태극기 문양이 있는 군무부장 도장? 활동을 하실 때 있었던 출근 도장. 출근 도장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우와. 너무 귀한 인물이네요. 추정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각별한데요. 네. 경기도 여주에 굉장히 좋은 고택이 있어요. 경기 남부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손꼽히는 고택인데 그 고택의 연원을 좀 조사를 하다가 이 청사 조성환 선생님 생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유물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어디서?
그분 댁에서. 고택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가장 이제 뜻깊은 곳에 좀 모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주박물관에 기증이 돼서 잘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전에 발견이 된 유물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특별전 하고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문서인가 봐요. 제문입니다. 재무. 굉장히 긴데 네. 다 펴기는 힘들어요. 몇 미터가 돼서요. 중간에 보시면 요 글자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구. 김구 선생이 읊으신 이제 제문입니다. 1948년 10월에 조성아 선생님께서 국내에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은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석해서 죽음을 이제 슬퍼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제문, 뭐 조사, 추도문들을 많이 이제 쓰게 되죠. 김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고 그 독립운동가들 정말 수십 년 동안 같이 투쟁한 동지애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그러면은 추모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사특파단의 추모 활동은 광복군 창설과 함께 끝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군 창설 이전부터 군사특파단이 시안으로 가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1940년 9월 달에 이제 만들어져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광복군 총사령부가 직접 추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안으로 가게 됩니다. 2달 만에. 네. 그러니까 자연히 군사특파단은 활동을 끝내게 되죠. 이제는 광복군 총사령부가 직접 나서서 직모분처라고 하는 군사를 모으는 부서를 직접 두고 이제 군대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추모 활동과 별개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준엽의 장정이라든가 또는 장준하의 돌베개처럼 일본군에게 강제 징집당해가지고 전투에 참가하다가 임시정부가 있다, 광복군이 있다, 이 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가지고 광복군을 찾아오는 이러한 분들이 계셨고, 또 하나 광복군으로 수급하는 방법은 중국군하고 전투를 하던 우리 강제 징집당한 일본군으로서 전투하다가 포로로 잡힌 분들이 있어요. 윤경빈이라는 광복군 출신, 이분은 김구 임시정부 주석의 경위대장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했던 분인데 이 어른을 모시고 제가 몇 번 현지 조사를 같이 나갔었어요. 그때 그 충칭 부근에 유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는 상당수의 우리 청년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우리 임시정부에서 중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청년 병력은 인수해갖고 오는 거예요. 광복군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걸 직접 했던 분이 윤경빈이라는 어른인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광복군을 모집하는 방법은 총사령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자기 발로 찾아오기도 하고 포로를 가서 중국 측하고 협상해서 데려오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죠. 그야말로 이게 그 준비된 청년들이 좀 광복군의 든든한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준비된 청년들 덕분에 밤에 발벗고 편히 잠자고 그러잖아요. 군사특파단원들이 임무를 마치고 끝낸 게 1940년 12월 29일이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정말 광복군에 반가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가운 일이요? 정말 훌륭한 우리의 병력 자원 무려 100여 명. 우리 아나키스트로 정신무장을 한 청년 조직 한국 청년전지공작대원 바로 100명이 광복군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나키스트라면은 무정부주의자잖아요. 근데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이 우리가 이제 아나키즘, 이걸 우리가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부가 없는 상태를 무조건 지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부적, 서로 도와서 정부나 이러한 통제가 없이도 서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는 게 이 아나키스트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중일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항일 전쟁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정부 없는 상태를 과연 지향해야 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좌익계 정당인 조선민족혁명당보다 오히려 더 임시정부에 먼저 가담하는 현실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청년 전지 공작대가 먼저 이제 임시정부의 군사적인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광복군으로 편입해서 한국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되게 됩니다. 예. 바로 이 사진이 이분들이 이제 그 광복군으로 편입되고 나서 1941년 1월 1일 우리도 새해 첫날 다 모여서 신년 할애식하고 담배식 하잖아요. 신년 담배식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놔. 정말 역사적인 그 사진이 되는 것이죠. 한국광복군이 군사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무려 100여 명이 한꺼번에 광복군으로 들어오고 이분들로 인해서 광복군 편제가 바뀌어서 제5지대로 편입됐다는 게 광복군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야, 그야말로 광복군의 깃발 아래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게 전지 공작대는 어떤 부대였나요?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키스트 청년들을 중심으로 결집됐고 그 대장은 이제 나월한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워낙에 달변가였고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특히 이 초모 공작을 할 때 전방에 가가지고 연극 공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으게 됐고 또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임시정부는 보수적, 우익계 독립운동 어떤 노선을 걷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지공작대는 아나키스트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노용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념을 넘어서. 자, 이렇게 무장 세력이 대거 편입하게 되면서 광복군이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저 근데 그럼 이제 병력 모집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싸우는 일만 남은 건가요? 아, 근데 무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광복군의 무장 상태는 어땠나요? 그리고 또 돈 너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제 어느 정도 끊겼잖아요. 그래서 부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사려면은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얘기했는데 중국 정부의 지원은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임시정부가 이제 외교를 펼치게 됐는데 이제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외교를 잘하거든요. 네. 그 중에 광복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외교 전선을 펼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이왕 하는 김에 우리 군이 지금 항일 전선에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도와줘. 차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자금이 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미주에선 여전히 이제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주 동포들의 지원금과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차관 지원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운영 자금 그리고 충칭에 있는 동포들의 어떤 생계 지원금 같은 것들이 쓰여질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또 이제 이러한 노력에 비하면은 그 창설 직후의 광복군의 무장 수준은 사실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 만주 독립군처럼 그렇게 뭐 현지에서 무기를 활발하게 사들일 수 있는 환경은 충칭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새로 입수할 방법들은 대체로 이제 국민당 정부로부터 무기를 뭐 사들이거나 아니면 직접 지원을 군사 원조를 받는 방법이어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 사실 그 협조가 원활하진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창설 당시의 병력과 무기는 대부분 이제 그 광복군의 모체 부대, 한국 독립당 당군이나 만주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것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었고 또 추가 조달은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책임이 있었던 국민당 군으로부터
일부가 되었던 걸로 좀 추정은 되고 있어요.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당시 훈련받던 그 광복군들의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국민당군이 당시 주력으로 쓰고 있던 무기들을 그대로 들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중정식 소총이나 뭐 이사식 기관총 같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 광복군 창설되고 병력 증가하는 이 시기에 또 2차 세계대전이 그렇죠. 또 한창이었잖아요. 그럼 1차 세계대전하고는 좀 어떤 게 좀 다른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군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전쟁 군사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현대전의 어떤 서막을 열었다고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현대전의 본격적인 첫 무대라고 하면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지상에서는 이제 대규모 기동전, 자동차를 이용한 기동전과 전차전, 탱크 대 탱크의 전쟁이 이제 일반화되고요. 해상에서는 거대한 전함들과 항공모함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전에서 투입이 되게 되고, 또 공중에서는 각종 항공기와 세계 최초로 제트기가 공중전에 사용된 전쟁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이제 육해공 모든 면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전쟁을 지배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일본도 당시 또 세계 열강의 하나로서 이 흐름에 또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 비하면은 그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도서국가, 섬나라답게 이제 해군력 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미 해군과 아주 동등한 전력을 겨루는 나라가 되었기도 했었고요. 또 항공 전력에도 또 상당히 힘을 기울였었죠. 그런 것들 덕분에 또 일본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 초기에 미국을 압도하는 전력을 또 한때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광복군 입장에서 사실 이 일본군이 어떻게 보였을지 전 그 이제 3, 40년대 급증한 일본군의 힘을 또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광복군에 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각오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도 제 가슴 한쪽이 좀 뜨거워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근데 일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이니까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서 이제 세계 전장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광복군 선언문에도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맞아. 좀 뭔가 좀 채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뭐 창설에서 병력 증가까지 이제 일사천리로 네. 진행이 다 되고 있으니까. 요군 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 게 또 문제가 됐어요. 일이 너무 잘 진행이 되니까 중국 쪽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돼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시안으로 옮겨갈 때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가지 말도록 제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광복군에서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중국 군사위원회 내부에서 한국광복군의 행동을 엄밀하게 취체하라. 취체라는 거 단속하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고, 그런데 사실 중국 군사위원회가 내세웠던 명분은 뭐냐? 광복군 내부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사실 중국이 38년부터 반공정책을 썼거든요, 국민당이.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한국광복군을 자기네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드디어 그 마각을 딱 드러내서 1941년 11월 달에 한국광복군의 모든 작전권, 통제권, 지휘권을 중국군사위원회가 갖는다. 한국광복군은 중국군의 지원군일 뿐이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말하는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수, 9개 지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와,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가 차린 아주 완벽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얹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국군인 광복군이 중국군의 용병이 되라는 말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게요. 이건 너무 난감한 문제인데 사실 네. 중국이랑 맞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우라통 터지는 일이죠. 울분도 터지고, 그래서 임시의정원 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져요. 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때려치고 관둘 거냐. 이 격론이 오간 끝에 우리 임시의정원, 우리 임시정부에서 내린 결론이 4글자입니다. 인통접수. 참을 인자에 앞을 통자.
아픔을 참으면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광복군 만들려면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아픔을 참고 광복군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서 중국하고 교섭을 해서 끝내는 이 광복군 행동 국외 준승을 철회를 시켜버리죠.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세계적 이슈가 발생을 하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개전이라고 하는 걸 좀 고정적 이미지로 갖고 있는 면이 있는데 진주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뭐 인도차이나와 같은 프랑스의 식민지 그리고 이 영국의 식민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과 미국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크게 벌인다는 건 뭐 전술적으로 보면은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실제로 일본은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전선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이판 전투 이후에는 계속 이제 밀리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걸 딱 보고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쨌든 일본이 이기기 힘든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밀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41년 12월 10일이에요. 진짜 뭐 전쟁판인 거잖아요. 요동치는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당당히 연합군으로서 일제에 맞서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교수님? 네.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성명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이민족에게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가 남의 나라하고 전쟁하겠다고 선포한 거는 또 이렇게 없었잖아요. 이게 우리 근대사에서 이제 최초의 일인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전포고문의 발표자가 김구와 조소왕 선생 두 분으로 되어 있지만 주어는 누가 하겠다는 거냐? 한국의 전체 인민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일선전성명서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만 전쟁을 선언한 것 같지만 축심국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거예요. 축심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 전체에게 우리가 선전포고를 한 그런 거가 되죠. 또 생각해 보면 군대라는 게 어쨌든 싸우는 건데 여기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요. 그 한편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고 그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사회 민주진영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역할하는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일선전성명서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또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자, 이렇게 일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싸워야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중국의 견제가 좀 신경 쓰이긴 해요.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이 되려면은 이게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연합군 벌써 이제 그래요. 주어가 여럿이 되는 거죠. 중국의 견제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힘을 더 키우고 연대의 대상을 늘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힘을 키운다고요? 근데 지금 그럴 어떤 시간이나 여력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게임 속에 포션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힘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단기간에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광복군 그럼 어떻게 힘을 모으고 싸울 것인가? 네. 지금까지 다 계획을 수립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갈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면 채널 고정 다음 고정. 주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복군의 창설에 이어서 광복군의 독립전쟁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의 새벽을 열어준 광복군. 이 새벽의 미명을 뚫고 찬란한 광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으라차차 독립전쟁터.